그냥 멈추질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점령자들에게 안겨준 지옥 같은 압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또 다른 주요 육상 통로를 양측에서 공격해 차단했습니다. 이제 크림반도는 반도가 아닌 섬이 됐습니다. 고립되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방 계획은 너무 완벽해서 러시아 점령군을 치명적인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러시아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케르치 해협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물류 경로로 사용되어 온 이 해협은 한때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타격 드론을 보유하게 되면서 케르치 해협은 강점에서 오히려 큰 약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6월 21일 밤 우리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드론 폭격이 끝날 무렵 점령지인 케르치와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위치한 카프카즈 항구 그리고 크림반도 내부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급로가 끊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연료와 보급품이 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공격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푸틴에게 러시아의 실패를 노골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여파 영상을 공유하며 지난밤 우리의 장거리 타격은 점령군의 군사물류, 석유산업, 방공망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우리 국민에게 가한 잔혹한 공격에 대한 대응일 뿐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전사들, 무인 시스템 부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그리고 특수작전부대가 전선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신있게 행동을 알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갇혀있고 푸틴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6월 21일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엄청난 수의 공격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가한 물류 봉쇄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어떤 해결책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위성 화재 감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 보고가 결합되어 전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케르치 해역 양쪽에 있는 시설들이 타격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크라스노다르의 해상 석유 물류 인프라와 케르치의 석유 저장소가 포함됩니다. 전자의 시설은 연료를 크림반도와 점령지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설은 추슈카 고제 위치에 있으며 흑해와 아조프해 지역에서 러시아 주요 물류 허브 중 하나입니다. 즉 크라스노다르의 카프카즈 항구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군 보급에 필수적입니다. 후자의 경우 석유 저장소 화재는 푸틴 군대의 연료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저장소의 IGAZ 터미널 액화가스 단지를 타격하고 연료도 파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리미안 윈드 텔레그램 채널에 따르면 나사 계열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이 케르치 해협 지역에서 열 이상 현상을 감지했으며 이는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경에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열 이상 현상은 피할 길 없는 거대한 공포의 화재를 뜻합니다. 유나이티브24 미디어는 현지 목격자들이 케르치, 바흐치사라이, 세바스토폴, 심페로폴 등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과 드론, 그리고 러시아 방공망이 이 공격을 막으려다 실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미안 윈드 채널 외에도 세르이 스테넨코가 X에 올린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대규모 드론 공격 후 케르치 항구가 불타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대한 화재와 치솟는 연기, 우크라이나가 일으킨 대형 화재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푸틴의 침공에서 점점 흔한 광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없었던 나라가 이제 거의 매일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고 크림반도를 지원하는 물류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양방향 공격만으로 러시아의 큰 타격이었지만 우크라이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임무부대가 흥미로운 텔레그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6월 21일 밤 케르치 페리 교차로에서 적군의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셈류크 케르치 페리 교차로에서 파나기아 페리가 공격당했습니다. 예비 보고에 따르면 한 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의 군사적 목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민간 페리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나기아는 크루즈 페리가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 페리는 우크라이나의 반복된 케르치 대교 공격으로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그 용로를 푸틴군이 더는 쓰지 못하게 된 후 러시아 군수물자 수송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매체는 오픈소스 분석가들이 이 특정 페리가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사이에서 방공미사일 부품과 군사장비를 운송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문서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태스크포스는 우크라이나가 페리 승객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고 여러분이 믿길 원합니다. 이 페리가 군사사산이었고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타격했다는 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페리 공격 후 러시아는 완전히 공황에 빠졌습니다. 포트 카프카즈와 케르치 사이의 모든 페리 운항이 중단되었고 러시아 당국은 군대에 로스토프 나돈, 멜리토폴, 마리우폴, 심페로폴을 경유하는 육상 경로를 이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지역을 잇는 RR-280 고속도로에 몇 주째 드론 공세를 퍼붓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잠깐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푸틴의 앞잡이들은 더 나쁜 불구덩이로 뛰어들라는 명령을 받았고 육상 경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장악했어요. 그건 순수한 절박함의 극치이고 러시아가 크림반도 점령군에 보급을 얼마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요 수로가 차단된 것에 대한 해결책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죽음의 고속도로로 자신의 병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R280도로에서 자국 화물과 보급품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취약한 그 도로는 크림반도 전체와 그곳으로 이어지는 모든 보급로와 함께 훨씬 더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 21일 급습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항공망이 더 많이 파괴돼 모든 것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즉 SBU는 텔레그램 게시글로 모든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BU와 SOU는 크림대교에 직접 배치된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의 레이더 4기와 판치르 방공미사일 및 대공포 시스템 2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방공부대들은 우크라이나가 곧 공격한 교차로 근처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능적이고 단계적인 공격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방공망을 제거한 후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크림반도와 그곳의 물류를 보호해야 했던 방공 시스템 3대를 추가로 이루면서 러시아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거대한 문제의 악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림반도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고립된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이고 모두 러시아가 피할 수 없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리포트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이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 의존합니다. 푸틴의 침공 대부분 동안 러시아는 크림반도가 반도라는 지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자국 군대에 보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위가 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독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방법을 밝힙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섬으로 만들고 있어 러시아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도로프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마 놀라움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듯하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간다면 3가지 명확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점령된 자포리자 지역 러시아군에 계속 보급을 제공합니다. 그 병력들은 그 지역 주도에 진격해야 하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여름이 끝날 때까지 그 도시 점령을 요구했습니다. 진격 속도는 이미 느립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격을 강화했지만 자포리자 지역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 시간은 이제 2달 남짓 남았고 이미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 병력이 크림반도에 차단되면 공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포리자시는 버틸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 한 번 여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르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주는 최근 몇 주간 뉴스에 자주 나왔습니다. 6월 초 우크라이나는 헤르손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체르노빌 다리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이어서 러시아가 물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대체 교량들도 공격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섬으로 만드는 것에 또 다른 명백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점령 중인 헤르손 지역을 계속 장악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2022년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를 오블라스트의 주도에서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드니프로강 서안에 있는 러시아군의 군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타격한 결과로
도시를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헤르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같은 전략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여름까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의 약 4분의 3을 통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면 러시아가 그나마 간신히 장악하고 있는 오블라스트 일부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푸틴은 헤르손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점령지에서 병력을 빼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내줘야 할 것입니다. 푸틴에게는 어느 쪽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섬으로 만든 세 번째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리고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푸틴은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1년 넘게 평화 논의의 중심이던 돈바스 지역에 계속 병력을 투입할까요?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을 넘기기 원하며 병사들에게 9월까지 그 지역을 점령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푸틴이 크림반도의 방어를 강화하고 고립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크림반도로 돌려 돈바스 공세를 약화시키고 그 지역에서 러시아 후방이 더 많은 공습에 노출되도록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둘 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푸틴은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그가 결단을 내리도록 점점 더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물류뿐 아니라 드론으로 크림반도도 직접 공격했습니다. 6월 21일 세르게이 악쇼노프, 즉 푸틴의 꼭두각시인 크림반도 주지사는 크림반도의 대형 연료 저장소에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날 모든 주유소에서 연료 판매가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푸틴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계획을 완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본질적으로는 단순하지만 매우 훌륭하게 실행되고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사실상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전 미 육군 유럽사령관 벤 호지스가 이 계획을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벤 호지스는 5월 27일 우크라인 인포머 인터뷰에서 크림반도가 전쟁 핵심 지점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호지스는 크림반도 해방의 첫 번째 단계 또는 첫 번째 조치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지장코프로 가는 도로를 차단하고 다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바로 당신의 좋은 질문의 요점인데 러시아인들에게 크림반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말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모든 평방미터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정밀 타격으로 어디든 도달할 수 있고 러시아군이 어디에 있는지, 공군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해군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물류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면 러시아인들은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인들에게 크림반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하는 일입니다.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것은 헤르손, 자포리자 등 지역을 러시아에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크림반도와 해당 지역을 잇는 보급선이 끊기면 푸틴의 열악하게 무장한 병사들 사이 사상자가 늘고 우크라이나가 약화된 러시아 전선에서 반격할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목표는 늘 크림반도 탈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반도에 직접 투입하는 대신 푸틴이 크림반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호지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그 섬 내 모든 주요 군사 목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방공망을 계속 공격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도로 드나드는 러시아 군수지원망을 파괴해 러시아는 심각한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나씩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6월 21일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또 하나의 경로를 죽음의 지대로 만들어버린 사례입니다. 곧 크림반도는 섬처럼 몇 달로 고립될 것입니다. 이 반도는 사실상 봉쇄될 것이고 이는 러시아의 전체 우크라이나 작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임무는 크림반도에 가해지는 압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압박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격의 속도를 높여야 하며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이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 K2 부대가 크림반도행 러시아 보급로에서 트럭 파괴 작전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월에 그 부대는 258회의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5월에는 그 수가 344로 증가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 그 부대는 215대의 차량을 공격했으며 이는 이달 말까지 400대를 돌파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러시아에게 이미 끔찍했던 상황이 진짜 심각해집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계획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내내 드론으로 크림반도의 방공망과 군사 목표를 공격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 능력이 등장했으며 이는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페도로프는 생산이 증가했다고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2026년 첫 4개월 동안 2025년 전체보다 300% 더 많은 중거리 타격 드론을 이미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알았다면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막지 못했을까요? 러시아는 방공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4년이 훨씬 넘는 전쟁과 러시아가 1437개의 방공 시스템을 잃은 우크라이나의 공세 이후 러시아는 기껏해야 군데군데 방공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순항미사일 같은 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사실까지 더하면 재앙이 불가피합니다. 중장거리 드론의 등장으로 대부분의 시스템이 위협받습니다. 이들은 이런 표적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드론이 플라스틱이나 합판 등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열신호로 표적을 추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드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크림 방어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러시아가 방어망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방공 시스템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월 20일 보도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차저 콜사인의 드론 지휘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413번째 무인 시스템 연대의 차저는 러시아가 더 많은 방공 시스템 생산에 필요한 마이크로칩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희귀한 자원이어서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차저는 제조업체에 돈을 쏟아부어도 마이크로칩이 없으면 방공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넣는다고 대공 미사일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칩이 나오는 장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미사일에 마이크로칩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한쪽에 공급하면 다른 쪽이 부족해지며 크림반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대응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신호를 교란시켜 드론의 경로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차단에 사용하는 드론은 전파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거리 타격 드론은 러시아 후방 도달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2026년 크림반도 공세에서 두각을 나타낸 호넷과 같은 많은 드론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이 경우 전파 교란에 취약한 신호는 아예 변수가 아니게 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무력화, 타격 가능함을 입증한 노후 방공 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전략에 대응할 방어 수단이 없음을 뜻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측근들은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당황시킬 만큼 비밀스럽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론상 방어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을 무력화하면 됩니다. 그것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지키는 방법이지만 러시아는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는 덫에 걸린 쥐와 같습니다. 장애물이 내려와 있고 쥐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도망칠 방법이 없습니다. 불구가 된 쥐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크림반도의 러시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켜보며 기다리며 불법 합병을 구해줄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크림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도착할 것은 중거리 타격 드론뿐입니다. 덫은 이미 작동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생명력이 서서히 짠해지고 있고 머지않아 불이 꺼질 것입니다. 푸틴의 크림반도는 끝날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은 단순히 전선의 인력과 무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선전 활동을 통제하며 군대를 움직이는 중심지입니다. 두부나 우주통신센터가 러시아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모스크바 지역에 위치한 이 센터는 전선의 지휘 통제센터부터 크렘밀린이 러시아와 점령지 우크라이나 내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선전 메시지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핵심 허브입니다. 두부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그걸 무력화했습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위성 허브가 불타오르자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확인된 것은 6월 22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총장이 6월 20일과 22일 밤새 두부나 우주통신센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모스크바의 방공망을 뚫은 것이며
이번에는 크렘린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핵심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참모 총장은 두부나 센터에서 굵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 사진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방금 수행한 작전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에 있는 두부나 우주 통신센터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설에서 대규모 연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적의 피해 규모는 확인 중이라고 참모 총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장 오픈소스 기자들로부터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신트 인투이드 X 계정은 공격 현장의 사진과 연기가 나는 짧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보낸 무기를 막으려는 방공 시스템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성공했다면 주요 위성 기지국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성과는 러시아 전선 부대와 크렘린이 내러티브로 국민을 오염시키려던 시도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두부나 센터를 더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사실 꽤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때는 비교적 무해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두부나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위성 텔레포트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이는 위성과 지상 통신망을 연결하는 지상 허브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허브는 위성 TV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부나의 최초 건설 목적이었습니다. 1980년 소련 통신부에 의해 설립된 두부나는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유럽과 아메리카의 텔레비전 방송국에 올림픽 경기의 생중계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슬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올림픽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정치나 징후 없이 우정을 바탕으로 경쟁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행사입니다. 올림픽 정신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두부나는 러시아가 화합과 더 나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사용했어야 했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특히 푸틴 집권 이후 두부나가 군사 목적으로 왜곡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왜곡은 올림픽이 끝난 직후 시작되었지만 당시에는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존재의 마지막 10년으로 접어들 무렵 크렘린은 두부나를 이용해 여러 서방 국가들과의 안전한 통신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협상은 이 위성 허브를 통해 진행됐고 소련 해체 후 러시아가 다른 강대국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 이 허브는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대형 안테나 2개뿐이었지만 지금은 두부나에 20개 넘는 다양한 크기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300기 규모 위성망 상당수의 추적, 원격 측정, 지휘를 담당합니다. 거대한 규모로 인해 두부나는 러시아 군대에 필연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면상 민간 러시아 위성통신 회사가 운영하지만 두부나는 러시아 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부나는 러시아 전략 정보망과 국가 방위망 모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의 두부나 등 센터들이 러시아의 지휘 통제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 허브는 러시아의 드론과 전자전 시스템 운용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전히 원래의 목적, 즉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송들이 크렘린의 선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들은 러시아 전역과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의 사람들에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부나는 러시아의 이중 용도 시설이 되어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됐습니다. 러시아 위성기지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 평가 중입니다. 이번 공격의 사상자 수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위성센터에서 무엇을 타격했는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안테나 몇 개이거나 전체 전력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로부터 더 많은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는 평소 우크라이나 공격 보도를 자제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타스는 두부나가 우크라이나 군대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이번 공격에도 텔레비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출처가 불분명해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타스는 우크라이나 공격에도 센터 직원이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두부나에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과 영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부나는 공격을 받았고 또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관련 저희 보도를 계속 보셨다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곳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출격할 때면 러시아 전역과 점령지 곳곳에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6월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밤에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스카이에서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이 두부나를 향해 날아가는 동시에 여러 군수 및 드론 거점도 공격했습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바실리우카 인근 도로다리를 공격했으며 이는 크림반도 고립작전의 일부입니다. 해당 다리의 교통이 중단됐으며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 포트 카프카주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급품과 군사장비 운송에 쓰이던 두 척의 페리를 공격했습니다. 크림반도가 다시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들여보내거나 빼낼 때 케르치 다리를 우회하려고 자주 이용하는 케르치 해역 거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와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있는 드론 통제 지점, 드론 조종사 훈련장, 그리고 여러 지휘 및 관측 지점도 타격했습니다. 뉴스스카이는 후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미 하르키우 공격 조정에 사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21일은 우크라이나의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른 공격들이, 특히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계속하는 공격들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두부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두부나를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시킬 정도로 피해를 줬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채널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런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부나를 타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낸 메시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부나 위성센터는 모스크바 주에 있으며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스크바의 다른 모든 것처럼 방공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두부나는 드론이 100만 년이 지나도 절대 공격할 수 없는 목표로 여겨졌습니다. 적어도 2022년 2월에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푸틴이 옳았고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을 할 도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6년이며 우크라이나는 도구를 갖췄고 모스크바를 계속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두부나 공격은 러시아 위성 허브에서 연기 발생 외에도 더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곤경에 처한 시장 세르게이 소베니는 러시아 방공망의 공격 중에 거의 80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모스크바의 여러 공항에서 총 367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최근 몇 주 동안 세르게이 소베닌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푸틴의 측근으로서의 삶을 즐기는 데는 너무 적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두부나 공격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주를 타격한 최근 사례 중 하나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앞선 6월 17일 밤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사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주요 정유시설 카포트냐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2년간 이 지역 최대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격이 효과적이었고 카포트냐가 불타자 모스크바 시민들은 검은 기름비가 내린다며 불평했습니다. 러시아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정유시설 공격 영상에선 기름탱크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폭발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빗나간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 탱크를 맞힌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공격의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기름비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는 6월 17일과 21일 모스크바에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스크바는 단순히 사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격 대상입니다. 이것이 두부나 공격의 주요 의미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시설에 가해진 피해와는 별개로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을 통해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푸틴이 자기네 땅도 지키지 못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는 주가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큰 타격을 입었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러시아의 큰 타격입니다. 모스크바 주민들이 정유소와 위성 허브에서 연기를 직접 볼 때 선전만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연기는 우크라이나가 최대 3,000km 떨어진 목표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건 분명 현실이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계속 입증하고 있습니다. 선전에 관해서는 잠시 후 두부나 공격의 의미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 공격의 군사적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휘소, 드론센터,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두부나가 완전 가동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위성 허브를 잃게 되면 점령지와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까 두브나의 여러 용도 언급한 거 기억하시죠? 올림픽 이후 러시아는 이 위성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과의 안전한 통신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두브나가 지금처럼 커진 만큼 우크라이나 내의 지휘 통제 센터들도 비슷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전한 통신과 두브나의 데이터 수집 능력을 잃는 것은 러시아의 큰 손해입니다. 지휘 통제 센터는 본질적으로 군대가 중요한 시스템을 감시, 분석, 관리하는 시설로, 각 센터는 지휘관이 병력을 지휘하고 전선에서 공격을 조율할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이 메시지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통신이 암호화되어야 하고, 지휘 통제 센터로 들어오는 데이터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지휘관이 전장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브나가 무너지면 우크라이나가 위성 허브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반복된 공격 끝에 실제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군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최전선 공격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이는 이미 139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추가 사상자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드론 문제도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우크라이나 내 지휘 거점 간의 위성 기반 통신이 끊기면 지휘관들은 명령을 받지 못해 드론 부대에 정확한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두브나가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에 내장된 위성 항법을 지원하는 역할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두브나는 무인 항공기 통제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런 가정이 합리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펼치는 뛰어난 드론 전략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 역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무려 8,150대의 드론을 발사하며 기록을 세웠는데, 이것만 봐도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이 얼마나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에 730만 대의 FPV 드론을 생산할 계획인데, 이는 하루에 약 2만 대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드론은 우크라이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두브나가 잠시 멈췄다면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 부대는 지휘 통제 센터에서 정보를 받지 못하면 전선에서 공격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 위성 항법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공격 드론들은 아예 비행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방공망과 전자전 기술로 훨씬 더 쉽게 유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전에 대해 말하자면 뉴스스카이는 두브나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가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보통 드론이나 미사일 등 적대 시스템의 위성 신호를 방해해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러시아가 자국 위성 네트워크에 접근해 방해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러시아는 다운링크 제밍을 사용하려 하며 웨스트포인트 현대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이는 위성 신호가 수신기로 내려올 때 방해하는 것입니다. 뉴스스카이 보도가 맞다면 두브나는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에 이런 제밍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브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특히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드론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물류 봉쇄 작전에 투입되어 러시아 전선 인접 후방에 물류를 파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프랑스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 클레망 몰라르는 러시아 트럭과 수송 차량을 겨냥한 이런 공격이 최소 500건 이상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모든 공격이 영상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자전 시스템을 잃는다는 것은 이런 식의 공격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모두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전선에 대한 보급을 방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두브나가 우크라이나의 명확한 군사 목표였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교묘한 것에 집중해 봅시다. 두브나가 러시아 국영TV의 주요 위성 허브라는 점을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은 두브나가 러시아 전역에 크렘린 선전을 간접적으로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국영TV는 적어도 푸틴의 시각에서는 서사를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푸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러시아에서 이미 그 증거를 봤습니다. 1993년 러시아 쿠데타 시도는 모스크바의 텔레비전 중심지인 오스탄키노의 채널1 방송국 통제권을 두고 치열한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쿠데타를 시도한 이들은 이미 푸틴이 아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 전파 통제는 사람들 마음을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버러 칼리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하루 평균 약 4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푸틴은 이 사실을 이용해 러시아 국영 TV를 통해
자국 내에서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놀랍지 않습니다. 모두가 허위 정보가 크렘린의 주요 무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 선전 프로그램이 점령지에 송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전쟁 초기 몇 달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2022년 12월 BBC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포리자와 헤르손에서 기존 채널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보도하도록 강요하거나 아예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점령지 크림반도에 설립한 지역 국영 미디어 회사인 TRK 크림을 이용해 다른 점령지 주민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왔습니다. 2025년 6월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단 일주일 만에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TV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1000여 대를 철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정보 공간을 더 많은 선전으로 오염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루스키 미르 등 TV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이 패키지에는 크렘린 국영 TV, 20개 오락 채널 11개,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지역 채널 10개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만 파괴하려는 게 아님이 드러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나라의 문화적 근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텔레비전으로 점령지 주민들에게 조작된 정보를 주입해 러시아의 해석을 믿게 하고 점령지를 러시아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주로 위성 채널에 의존합니다. 두브나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어떤 방해라도 크렘린이 점령지 주민들을 세뇌하려는 시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6월 21일 공격의 군사적 측면보다 더 크게 우크라이나가 두브나에서 거둔 최대 승리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위성 허브를 타격할 수 있음을 알았으니 재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속 공격이 계속되면 연기와 미확인 피해 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선전망이 완전히 파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달간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크림반도에 훌륭한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중간 타격 드론들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러시아의 보급로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장거리 드론들은 크림반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해 러시아가 구축한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고립되고 있으며 원래 중심이 되어야 했던 전쟁에서 외롭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큰 일을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디데이가 다가오며 러시아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은 대규모가 될 것입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안전신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불가피하다고 믿는 일에 필사적으로 대비하려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한 계획을 비밀에 붙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을 통해 푸틴이 디데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투뉴크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점령된 크림반도 해안선을 따라 방어 진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반도를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되찾기 위해 역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륙작전을 통해 그 일을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가 크림 해안선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여기는 지역들이 보강되고 있다고 플레트뉴크는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상륙 가능성을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적은 이것을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플레트뉴크는 키이우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들이 상륙 가능성을 믿어 크림반도 내 상륙에 취약한 지역을 적극 강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 일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를 밝혔습니다. 상륙작전에 대한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플레트뉴크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훈련했다고 주장합니다. 훈련은 계속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의 특수 및 드론 작전이 러시아의 두려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크림반도 고립을 위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할 때는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유형의 공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두 번째 디데이 임박을 우려합니다. 러시아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최근 우크라이나군 훈련과 러시아가 지켜봐야 했던 여러 일들로 러시아군 고위 지휘부는 크림반도로 거대한 위협이 접근하고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병력과 군사장비를 계속 보급할 수 있게 하는 모든 물류 동맹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작전을 펼치면서 이 반도는 점점 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점령지와
크림반도를 러시아와 연결하는 케르치 대교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자신의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립은 2014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반도를 섬으로 만들 것이며 이는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의 프레싱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발언은 모호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가 상륙작전이 임박했다는 의미일까요? 확실히 말하긴 어렵지만 우크라이나가 상륙작전 기반을 마련 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의 신형 중거리 타격 드론이 크림반도를 지원하는 물류망을 맹렬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번 고립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2025년 전체보다 2026년 첫 4개월 동안 중거리 타격 드론을 300% 더 많이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그 수치가 더 높다고 주장하며 500%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5월과 6월에 중거리 타격 드론 증강이 크림반도 공격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5월 말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로 있는 R280 고속도로를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그 도로를 오가는 교통량이 71% 감소했다고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브디는 주장합니다. R280, 이 러시아에게 점점 쓸모없게 되자 우크라이나는 반도로 이어지는 점령지 전역의 다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9일 그 공격으로 그 다리의 교통이 완전히 중단되어 아르멘스크와 페라코프를 지나는 우회로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헤르손에 있는 하니체스크와 아라바트 스피스 연결하는 다리에서도 여러 차례 공격이 기록되었고 아르말 펑션에서도 러시아가 만들려 했던 우회로 중 하나를 차단하기 위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이전에 실시된 한 차례 공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아르메스크를 통해 크림반도로 보내려던 보급 트럭과 유조차 50대를 파괴했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모든 도로를 차단하면 연료, 식량, 보급품, 병력이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주둔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영토로부터 크림반도를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매우 잘 조율된 작전의 일부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굶주리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작전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보급선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고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방어선이 설명되겠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런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라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플라톤추크의 발언과 우크라이나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채널에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륙작전이군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디데이를 시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전에 우크라이나의 계획에 대해 작은 힌트만 본 적 있습니다. 2023년 8월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에서 그들이 특수작전이라고 부르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 작전에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가 참여했으며 소규모 부대를 수상 선박을 이용해 크림반도에 상륙시켜 미야크와 올라니브카 인근 정착촌에 도착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전투를 벌였고 최소 3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러시아의 고속정 4척을 손상시킨 뒤 작전 요원들은 반도를 떠났습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음을 보여 의미가 컸지만 이제는 청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작전이었으며 우크라이나가 어둠을 이용해 크림반도의 병력을 침투시켜 일부 사상자를 내고 빠져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획은 점진적으로 병력을 침투시키는 것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림반도 러시아군은 이런 소규모 부대가 오래 있으면 쉽게 압도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면적은 약 26,500제곱킬로미터로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BBC가 2025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았다고 보도한 4,700제곱킬로미터보다 5배 반 이상 넓은 면적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주둔한 병력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최근 추정치도 푸틴 침공 이전 자료입니다. 2020년 7월 UKRI 인폼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32,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이 중 11,500명이 육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 수는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크림반도가 점령지 우크라이나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적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부대가 해상 상륙해에 상대하기엔 병력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대규모의 상륙작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2023년처럼 소규모 특수작전 부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부대는 크림반도 해안에 배치될 방어시설 파괴와 더 큰 부대를 위한 요새 구축에 쓰일 수 있지만 단독으론 크림반도 탈환이 불가능하며 플라톤 추크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에서의 D-Day와 같은 상륙작전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공세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공세는 크림반도와 연결된 남부 점령 지역의 상당 부분을 해방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D-Day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플라톤 추크가 크림반도 상륙작전을 이야기할 때 직접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D-Day를 참고해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종류의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플라톤 추크는 오마 해변 돌격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직면하게 될 방어의 예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상륙에 사용하는 해안과 바다에는 지뢰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철조망과 참호 같은 병사들의 진격을 늦추기 위한 지상 방어 시설들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총 진지와 벙커들도 항상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사격을 가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다에서 공격하면 방공망이 약해 러시아군이 공중 지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오마 해변을 예로 들면 미국 국립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에 따르면 약 16만 명의 연합군이 D-Day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그중 3만 4천 명의 미군이 오마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전체 작전에서 연합군은 1만 3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그중 2,400명이 오마 해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연합군은 D-Day 상륙작전에서 약 4,000척의 상륙정을 포함해 총 7,000척의 해군함정을 사용했고 12,000대의 항공기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크림반도를 그런 식의 상륙작전으로 공략해야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군이라고 할 만한 전력이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145개 군대를 병력부터 가용 자산까지 모든 것을 평가하는 특별 지수를 사용해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169척의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순찰정입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347대의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D-Day 때와 같은 수준의 공중 지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생각 접어야겠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2026년은 1944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오마 해변에서 봤던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상륙작전을 시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병력을 상륙시켜야 합니다. 플라톤 추크 본인도 크림반도를 해방하려면 병사들을 반도에 투입하고 그곳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D-Day의 특징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상륙작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오마 해변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작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연합군은 바다에서 프랑스 내륙으로 진격하기 위해 5개의 서로 다른 해변에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으며 프랑스보다 작은 반도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 점은 우크라이나에 유리합니다. 크림반도에 32,500명의 러시아군 이주둔 중이라면 그것도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이점입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가 D-Day처럼 많은 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면서 그곳 러시아 군인들은 보급이 끊기고 우크라이나의 공격 시 러시아 예비군 이동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상륙작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병력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입니다. 드론입니다. 이들이 판도를 바꿉니다. 우크라이나 D-Day의 공중 지원은 항공기가 아니라 수천 대의 드론이 맡을 수 있습니다. 중간 타격 드론이 계속 벙커와 기관총 진지를 공격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가 방어선을 박살내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전진을 시도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 앞에서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륙 전에 드론을 연속 투입해 병사들이 해변에 닿기 전 러시아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 한 달에 약 5,000대의 중장거리 드론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 화력을 러시아가 크림반도 해안에 구축하려는 방어선에 집중한다면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륙작전에 대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오마하 해변과 같은 작전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상륙 정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해산 드론이며 이 드론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모든 군함에 대해 가미카제 공격을 감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해군 기뢰 제거의 화란이 순찰정과 상륙정이 크림반도 해변에 병력을 상륙시킬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톨로카 수중 드론은 러시아 기뢰 제거와 카미카제 드론 유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 트라이던트 드론을 개발했으며 1000kg 탄두로 대형 선박 침몰이나 해안시설 파괴가 가능하다고 RBC 우크라이나가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1944년과는 매우 다른 우크라이나판 D-Day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해안 방어선을 병사 상륙전 파괴에 상륙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론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괴가 심해지고 크림반도가 고립될수록 오마하 해변처럼 대규모 상륙작전이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의 방어는 더 약해질 것입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2023년에 본 소규모 상륙작전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깊숙이 진출할 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상륙작전을 어떻게 감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소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이 작전에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러시아가 요새화할 수 있는 크림반도 해안선이 약 750km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넓은 해안선은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상륙함과 항공전력이 제한된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해안선을 모두 엄호하기도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륙작전과 지상공격을 병행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위험이 많은 접근 방식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크림반도가 본토 우크라이나와 불과 몇 킬로미터 폭의 좁은 지대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이 러시아에 의해 매우 견고하게 요새화됐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특히 크림반도 고립작전을 계속한다면 양면 공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방식은 큰 피해를 주고 우크라이나는 많은 병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보급이나 예비군을 투입하지 못하면 소모전이 되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6년까지 연 700만 대 드론 생산을 늘릴 예정이어서 크림반도 해안에 논의한 드론 중심 접근은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크림반도로 진입할 때 통과해야 하는 좁은 지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미콜라이오주에 위치한 작은 땅인 킴바스 스핏에서 러시아를 몰아낼 가능성이 가까워 보입니다. 이 지역은 흑해로 돌출되어 있고 크림반도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량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킴바스 스핏 탈환 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유사하게 공격해 러시아의 방어를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크림반도 상륙이나 지상 공격은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러시아 사선에 놓게 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공격의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므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푸틴이 러시아의 봄과 여름 공세에서 점령하려는 돈바스 지역 등에서 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할까봐 걱정하는 방식으로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는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고립작전은 대신 크림반도를 봉쇄하는 일종의 봉쇄작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흑해 함대를 심하게 타격해서 크림반도 기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물류동맥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연료와 보급품이 차단되어 이미 반도 내에서 두 가지 모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페도로프의 주장처럼 크림반도를 섬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섬은 전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전략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멀리서 크림반도와 그 주변 지역을 타격하는 것일 겁니다. 그 목표는 반도에서의 삶을 러시아 점령군에게 지옥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떠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수를 강요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가진 최고의 방법일 수 있으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케르치 대교를 파괴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러시아 군인들과 사람들이 크림반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남겨두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행동에도 러시아는 분명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이 최소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해안 방어를 강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겐 드론 투입으로 위험이 다소 줄어도 상륙작전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가 지치기를 기다리고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며 반도를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다음 마치 D-Day 같은 대규모 상륙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되찾으러 오는 승리한 군대처럼 상륙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행동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크림반도에서 계속 갈피를 못 잡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2025년 초부터 2026년 6월까지 거의 1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러시아에게 유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은 느리게 진행됐고 어느 한 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소식은 여기서 마을 하나를 점령했다거나 저기서 나무숲 하나를 차지했다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매주 점령하는 영토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린 진격이 몇 달씩 쌓이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이득들이 쌓이면서 전선이 점점 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했고 우크라이나는 저지하려 피를 흘렸으며 전선은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2026년 3월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순이득이 그냥 멈췄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처럼 느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진격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어느 지도를 믿느냐에 따라 숫자가 말해주는 바가 달라집니다. 그 수치는 3월에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수십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100이 훨씬 넘었고 5월에는 더 큰 수치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주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반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합니다. 바로 군대 자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병력, 장비, 연료, 탄약, 그리고 군대를 계속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물리적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덜 명확하지만 똑같이 중요합니다. 크렘린은 이제 믿을만한 이야기거리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은 모든 좌절에 대해 준비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러시아 경제는 낙관적인 전망에는 못 미쳤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으며 압도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대부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갈수록 더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성과가 없고 예비 자원만 더 소모해야 했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물질적 예비 자원과 선전 모두가 동시에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탱크가 바닥나고 탱크가 비어있는 이유에 대한 변명도 함께 바닥납니다.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주요한 점은 2026년 초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양한 출처에서 나오며 우크라이나 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 추적기들은 규모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방향에 대해서조차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체적인 방식은 어쨌든 밀어내고 나서 증원군을 신속하게 투입해 점령지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밀고 들어가려는 지역을 러시아가 증원하기보다 더 빠르게 되찾고 있다면 러시아의 공세는 그들 스스로의 기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이 그 점령지를 어떻게 부르든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래 방어해야 했던 쪽이 오히려 전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3월에는 억지로 계절적 현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5월 수치에 이르면 계절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데 마침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날씨입니다. 습기, 비, 눈, 녹는 얼음은 무거운 차량이 움직일 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드론과 소규모 침투팀이 전쟁의 양상을 결정짓는 상황에서도 장갑 차량은 여전히 중요하며 드론 조종사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겨울은 그 전에보다 더 춥고 습해서 눈이 훨씬 더 많이 내렸습니다. 3월이 되자 그 눈이 녹으면서 정말로 혹독한 진흙철이 시작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비포장 도로는 거의 수프처럼 변해버려서 공세가 진흙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여기서 택한 유리한 수는 날씨를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땅이 그냥 질어졌을 뿐이라고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진격의 속도를 사실상 러시아가 정했다는 점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순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진흙이론은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아니라 얼어붙은 전선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전부라면 양쪽 군대 모두 제자리에 멈춰서 같은 날씨를 욕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기술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지형에서 훈련을 받아왔으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서부 지역의 기온은 사실상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실제로 존재하며 러시아 진격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패턴의 첫 예시입니다. 러시아가 멈춘 이유에 대한 크렘린 친화적 설명은 있지만 현재 영토를 잃는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방풍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죠.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들판과 거대한 푸른 하늘 아래의 풍경입니다.
이 풍경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국기에 영감이 되었고 우크라이나가 주요 밀과 곡물 생산 및 수출국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들판 가장자리에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방풍림이라 합니다. 이 방풍림이 없는 경우 바람이 표토를 날려버려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방풍림들은 머리 위에 있는 드론으로부터 숨으려는 진격하는 보병들에게 훌륭한 은폐물이 되기도 합니다. 1930년대 시작된 토양 보전 프로그램이 러시아 돌격 부대들이 눈에 띄지 않게 전진하는 데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드론에 임시 화염 방사기를 장착해 방풍림을 불태우고 러시아군의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의 은폐물 제거 시도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규모가 작아도 러시아가 인구 밀집 지역 이동 시 가질 몇 안 되는 이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러시아의 지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에 탄 나무 줄기는 러시아 보병 이동을 막지만 우크라이나 진격도 어렵게 합니다. 은폐물은 양측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 요인, 즉 실제로 전투의 템포가 바뀐 부분으로 이끕니다. 인터넷 연결과 스타링크입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실제로 밀수하거나 노획한 스타링크 단말기로 최전선 통신을 운영했습니다. 이 스타링크는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의 연결을 유지해온 동일한 위성 인터넷입니다. 스페이스X가 러시아에 판매하지 않아 러시아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2026년 2월 초 그 상황은 끝났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우크라이나의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 간의 회담 이후 스페이스X는 러시아의 무단 접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단말기 화이트리스트를 제출했고 점령 지역의 다른 단말기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머스크는 특유의 방식으로 러시아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지점부터 선전전이 본격적으로 날카로워집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공격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멈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정책 분석센터는 이것이 러시아의 전체 군사통신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 자체 평가에 따르면 해당 단말기들이 비활성화된 후 우크라이나가 약 4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으며 이는 2023년 이후 키이우의 첫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이제 몇 달 동안 러시아 군인들이 스타링크를 사용하거나 네트워크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크렘린의 공식 입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주장은 결코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들이 즉시 꺼지고 공격이 멈추자 그 주장은 더는 성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눈에 띄게 멈춰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 이야기는 원래 문제보다 모스크바에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답은 레즈벳, 새벽이라는 뜻이라는 자체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2027년까지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술적인 부분입니다. 분석가들은 그런 위성군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250개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26년 6월까지 라스베트는 16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으며 그중 하나는 분실했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이미 일정에 늦어졌습니다. 비교하자면 스페이스X는 1만 개가 넘는 위성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크렘린에서 대체 위성이 곧 온다는 안심 발언을 했지만 그 시기는 2027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는 최전방 부대가 지휘 및 통제 문제를 오랫동안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그것조차도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네 번째 요인도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했고 놀랍게도 러시아가 스스로에게 이중 타격을 가한 셈입니다. 텔레그램. 스타링크 단말기가 꺼졌던 시기 즈음에 크렘린의 인터넷 검열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는 텔레그램의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인들이 불만을 공유하고 불만이 퍼지며 심지어 시위대가 조직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기능 제한은 국가가 플랫폼을 관리함으로써 이야기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러시아 군대 역시 텔레그램에서 연락과 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공군이 인터넷을 잃은 그 순간 많은 군인들이 의존하던 소통 플랫폼도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안 플랫폼인 맥스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늦여름에 처음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이 앱이 심각한 보안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침을 바꿔 다시 최전방 부대에 텔레그램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에도 여전히 군인들이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스타링크는 작동하지 않고 그 대체품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군인들의 피로와 이야기의 전개는 더 이상 평행선을 이루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전장의 상황이 나빠질수록 평범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더 커집니다. 불만이 커질수록 크렘린궁은 그 불만이 표출되는 플랫폼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플랫폼을 통제하면 군대 자체의 통신도 악화되어 전장의 상황이 더 나빠 보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불만이 생깁니다. 5번째 요인은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단순한 행운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하죠. 바로 철도 파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시 전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합니다. 러시아를 이기는 전체 이론은 참호선이 아니라 보급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병사들이 연료, 포탄, 식량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전선에서 얻는 이득은 보급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제 보급품을 더 앞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굶주리게 해 전선이 무너지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략을 쓸 능력이 역사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선은 수십 킬로미터 뒤까지 파괴력을 투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특권이지 침공당하는 국가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깊숙한 타격을 가했지만 이는 지속적인 작전이 아닌 단발적 공격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진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철도 분기점, 물류 거점에 대한 공격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내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답은 드론이지만 그 뒤엔 많은 미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추측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광섬유 드론, 즉 전파 방해에 강한 유선 유도형 드론에서의 우위를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드론 덕분에 러시아는 깊은 회색지대를 장악할 수 있었는데 그 우위를 뒤집으면서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깊숙이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되는 드론 모델이 무엇이든 그리고 매주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전선 뒤 깊숙이까지 파괴를 가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효과가 이제 전선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크렘린이 쉽게 변명할 수 없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어진 철도는 그 철도를 이용해야 할 기차들이 운행되지 않으면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요소는 그 논리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결국 러시아의 군수산업기지에 대한 장거리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벽은 항상 무기 공장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방공망 뒤 견고한 건물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곳을 타격하려면 장거리 비행과 실제 탄도 탑재, 비행 도중 격추되지 않고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변했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방공망이 지난 1년 동안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고 둘째,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완전히 격파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 무기는 플라밍고 또는 FP5입니다. 우크라이나 회사 파이어포인트에서 제작했으며 첫 출시 때 플라밍고 핑크 색상으로 도색되어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개조된 드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형 순항미사일로 보도에 따르면 약 1150kg의 탄두를 약 3000km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장거리 드론이나 소형 순항미사일보다 폭발력이 훨씬 큽니다. 기존 무기들은 보통 수십 킬로그램의 탄도만을 탑재했었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의 공격이 이미 확인된 목표로는 보트킨스크 기계 제작 공장과 러시아 주요 미사일 및 포병국에 속한 대형 무기고 등이 포함됩니다. 즉, 1년 전만 해도 공격할 수 없던 공장과 탄약고가 지금은 타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생산에 미친 정확한 피해와 영향은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선전전이 오히려 크렘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장이 공격을 받아도 이웃들이 차량에서 올릴 만큼 극적인 화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 피해 평가가 실제로 더 어렵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 예를 들어 FP5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하세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 모델과 최신 동향 영상을 매일 업로드합니다. 하지만 팩터 7은 많은 화제와 혼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석유 산업, 특히 수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전쟁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정부가 벌인 가장 큰 재정 사업이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의 군사 예산을 기록해왔으며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는 공개적으로 인정된 자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수입과 군인급여, 포탄 생산 능력을 잃으면 전쟁에서 완패하지 않아도 전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시설, 수출항구, 그리고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한 공격은 그 수입을 직접적으로 타격합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열악해 이 작전은 몇 달째 효과를 내며 모스크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최소 21차례 타격했고 러시아 정유 시설의 처리량은 200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드론으로 인해 16년 만에 최저치가 기록됐습니다. 선정기구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료 생산량이 감소하자 모스크바는 2024년에 연료 생산량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데이터를 없애면 이야기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소폭이 너무 커서 로스스타트의 더 넓은 지수에서도 결국 그 하락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석유 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9% 이상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수출 금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국내 공급 보호를 이유로 휘발유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항공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국민에게 연료를 보장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부족 현상을 부인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부족을 조용히 인정하는 셈입니다. 평소라면 충분히 보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서둘러 금지하지 않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은 8번째 요소로 그 돈이 사람들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줄어들면서 크렘린은 모집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모집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또 다른 절반입니다. 러시아 재무부와 지연기 예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집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감소해 약 7만 명의 신규 계약병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을 포함한 러시아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모집이 계획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 전역의 지역들은 조용히 입대 보너스를 사상 최고치로 올려 평균 약 150만 루블, 약 2만 1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계획보다 빠르다면 보너스를 계속 올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이 보너스가 보도자료에서 공개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더 부풀려지지만 이면의 인센티브 구조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제 그걸 손실과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자 수치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와 연계된 소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주장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초까지 13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보고된 가운데 러시아는 새로운 병력을 모집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의 손실은 약 4만 명의 병력으로 추정되었으며 모집 인원은 3만 5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12.5%의 결손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쳐두더라도 근본적인 논리는 공격하는 군대가 방어하는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력 수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병력이 19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까지 러시아는 약 6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88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초에도 러시아는 명목상으로 가졌던 병력 우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 개발과 접근성의 격차까지 고려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러시아는 모집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일관된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41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은 반면 모집 인원은 40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미미한 손실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더 많은 병력을 모으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거둔 가장 인상적인 성과들은 드론 우위, 장거리 타격, 통신 붕괴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 진정한 제공권 장악으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더욱 유리한데 지난 4년 동안 크렘린의 내러티브는 전선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고 러시아 국민들은 특별 군사작전의 영향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의 제공권을 확보했고 동시에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러시아가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상황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5월 수치는 인상적이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220제곱킬로미터가 적더라도 중요한 건 규모와 맥락입니다. 2022년 9월 하르키우 반격작전 당시 우크라이나는 불과 몇 주 만에 약 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2023년 여름의 반격작전조차도 지금은 실망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6월에는 약 377제곱킬로미터, 7월에는 257제곱킬로미터를 되찾았고 9월에는 2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반격작전은 우크라이나에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첫 번째 이점은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다시 주도권을 잡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미묘하고 흥미로운 이점도 있습니다. 강력한 방어선은 일종의 보험과 같으며 보험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공격에서 예전에는 감수할 수 없었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가 더 이상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3년 공세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키이우는 실패 시 안전망이 거의 없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결과는 협상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성공하면 전쟁을 끌어온 협상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전장에서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적 가능성이 없다면 러시아는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을 요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양보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단순히 재정비한 뒤 몇 년 안에 다시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러시아는 루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월 1일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가 핵심 지역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대대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안스크는 러시아가 생각하는 만큼 통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터미네이터 영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루안스크 상공은 더 이상 러시아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하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루안스크에서 강철 병기들이 푸틴 군대를 공격 중입니다. 며칠 내에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운명이 바뀌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제3군단은 러시아가 루안스크를 장악했다는 주장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군단은 러시아의 주장을 즉각 일축했습니다. 루안스크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여기 루안스크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주장에 대응하여 우리는 루안스크 지역과 동부 슬로브잔스크 지역의 보급로를 통제하는 작전을 발표합니다. 군단은 루안스크, 스타로빌스케, 알찬스크, 브라카, 카디이브카가 이제 제3군단의 무인 항공기 통제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지상에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루안스크와 그 너머의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통제 중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터미네이터들이 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방어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3군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전 세부 사항은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에서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푸틴에게 더 큰 문제의 시작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 상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지상 반격을 준비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돈바스에서 영토와 공중 지배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가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작전 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5월 31일 보도에서 제3군단 이 루안스크에 러시아가 설치한 대부분의 방어 조치를 손쉽게 우회하는 고강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방공망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방공망이 발포했을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루안스크에 구축한 지역 전자전 방어망도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론들은 손쉽게 이를 우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러시아 전자전은 푸틴 의도만큼 확산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해당 지역 내 러시아 전자전 장비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한 후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정밀 타격 작전을 시작했고 그 결과 러시아 군사 자산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장갑 차량들이 루안스크에서 무력화되어 도네츠크 지역 깊숙이 러시아 공격 지원에 더 이상 쓰일 수 없습니다. 전방 탄약고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파괴되어 러시아군은 공격에 필요한 포탄과 탄약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전방 병력들은 준비 없이 우크라이나 방어선과 마주하게 되며 이는 보이지 않는 비행 터미네이터들 때문입니다. 루안스크 내 푸틴의 꼭두각시들은 지역 전역에서 다가오는 치명적인 위협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 상공을 장악함에 따라 제3군단은 이를 활용해 러시아 영토 공격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군단의 드론은 루안스크를 통로로 삼아 러시아 깊숙이 침투해 이즈베리나 국경 검문소를 타격했습니다. 그 검문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관문일 뿐 아니라 그곳은 러시아가 루안스크를 통해 탄약, 병력, 장갑차를 돈바스 전선으로 수송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물류 동맥입니다. 그것이 러시아가 루안스크 상공의 통제권을 잃은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통제권을 잃으면 물류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물류가 없으면 루안스크와 더 넓은 돈바스 지역의 점령군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해집니다.
이 작전을 이끄는 선두에는 이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군 누구보다 루안스크와 더 깊은 인연을 가진 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 군인은 알렉산더 이반치브로. 그의 주요 호출명은 스키드인데 이는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루안스크 출신의 소대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부대인 스키드는 제3군단의 정예 부대 중 하나라고 키이우 포스트는 설명합니다. 이반치브는 러시아 침공 때부터 싸웠습니다. 그의 가장 대담한 업적 중 하나는 헬리콥터 공중 주둔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를 타고 마리우폴의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투입되어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싸웠고 필요할 땐 탈출했으며 우크라이나 방어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점령지를 수 킬로미터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스키드는 마리우폴에서의 활약으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루안스크에서 해낸 걸 보면 우크라이나는 스키드의 영웅 칭호에 슈퍼히어로 칭호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3군단 이 루안스크에서 해낸 일이 아무리 인상적이라 해도,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작전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에서 정말로 소름 끼치고 독특한 점은 군단의 드론이 루안스크를 지나가며 촬영한 영상에서 드러납니다. 그 영상은 군단의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공유되었고 루안스크시가 적어도 러시아 방어선의 맥락에서는 유령 도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대부분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루안스크의 주요 랜드마크들, 시의 중심가, 대형 호텔, 심지어 서커스까지 지나갑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향해 발포해야 할 러시아 광대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종류의 방공 사격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루안카강을 가로지르는 주요 다리를 지나가며 그 과정에서 5월 1일 공원의 대관람차를 멋지게 조망합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드론은 라디안츠카 거리를 날아가는데 이곳에는 도시의 지역 행정청 건물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그 건물을 보호하고 싶어 할 텐데 여전히 방공포 사격은 없습니다. 여러 번 랜드마크가 보입니다. 루안스크 호텔, 도시 탄광 등으로 이곳들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아야 할 러시아 군인이나 방공부대가 주둔은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겐 모든 게 너무 쉽습니다. 마치 러시아군이 활동을 접고 숨은 것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물을 포착합니다. 러시아 군용 차량한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듯합니다. 드론이 급강하하고 차량에 타격을 입으며 루안스크 전역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장면이 반복해서 펼쳐집니다. 이런 작전은 애초에 불가능해야 합니다. 루안스크에 있는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자전이 그 드론들을 경로에서 벗어나게 했어야 했습니다. 전자전도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러시아가 루안스크를 점령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하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의 소모적인 지상 공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 작전은 점령지에서의 원활한 물자 수송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물자 수송이 지금 루안스크에서 보듯이 흔들리면 러시아의 진격은 무너지고 푸틴의 지상군은 약화됩니다. 통제? 무슨 통제요? 루안스크는 전쟁 중 거의 어느 때보다 지금 더 취약해졌고 뭔가 큰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징후가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루안스크 상공 통제를 잃은 사이 보급망을 타격 중인데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중간 타격 작전 실행 모습이며 공중에서 시작된 일이 지상 반격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저희 밀리터리 쇼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원하시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그래서 루안스크 하늘은 우크라이나 것입니다. 일부는 제3군단의 주장이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 공중전장을 장악했다는 증거라기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측면에 관해 할 말이 많습니다. 푸틴의 선전은 러시아가 루안스크를 완전히 통제해 우크라이나가 접근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제3군단과 드론은 항상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5월 말 공격으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드론 공격 영상은 러시아 방어가 충분히 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에 우크라이나에 큰 성과를 안긴 중거리 작전 확장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작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26년 이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후방을 강하게 타격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해머 미사일과 에테커메스 같은 로켓 및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대부분의 드론은 전선에 투입되는 FPV 드론과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장거리 드론이었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푸틴이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200km 이내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드론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크라이나의 판도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푸틴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 무기고에는 호넷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드론은 200km 비행, 5kg 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가격은 5,003달러입니다. 이것은 비용 효율적이면서 러시아 물류 자산에 타격을 줄 충분한 화력을 갖췄고, 이것이 푸틴의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런 드론들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4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중거리 타격 횟수가 3월에 비해 2배, 2월에 비해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전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목적의 작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점령지 후방 러시아 군수 지원 차단입니다. 그 작전을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른바 로지스틱스 록다운 프로그램은 루안스크에서 제3군단, 이 공격한 유형의 목표를 타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더 많은 차량과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면 푸틴이 병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러시아에 진짜 타격을 줄 때 필요한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작전이 러시아 병사들에게 가하는 심리적 공포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몇 달간 루안스크 등지의 푸틴 군대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여겼고, 가끔 미사일 공격만이 그 환상을 깼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 상공에서 아무런 저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작전이 지상 공세를 지원하며 이 공세가 전례 없는 규모로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되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5월 25일 보고서 전쟁연구소 ISW 우크라이나 내 새로운 전략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전쟁의 진지전 양상을 변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은 사실상 매달 순이익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타격을 바탕으로 전술적 수준에서 제한적인 기계화 기동과 반격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ISW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고 일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점령지를 되찾는 데 성공했으며, 제한적으로 전술적 기계화 기동 요소를 다시 도입한 것이 전쟁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국면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루안스크에서 걱정할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간 타격 작전으로 많은 반격에 성공하는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 초부터 러시아로부터 자국 영토 590제곱킬로미터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해방은 주로 우크라이나 남부와 남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진전을 이루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월 19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통제 중인 포크로스크에서 30km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금 루안스크에서 본 상황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에서 입증한 것처럼 가까운 후방을 타격합니다. 루안스크에 적절한 방공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그 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면서 기회가 생깁니다. 보급로가 끊기면서 러시아의 루안스크 방어선에 약점이 생깁니다. 처음엔 영공장악으로 시작하지만 곧 약화된 러시아 방어선을 겨냥한 반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에서 영토를 해방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2026년에 여러 번 있었고 루안스크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돈바스 전선에서 푸틴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에서 이룬 상징적인 측면을 보면 현지 러시아군만이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 역시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에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은 루안스크의 상황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ISW는 군사 블로거들이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에서 중거리 타격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로스토프와 같은 러시아 지역까지 명확한 경로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의 공격은 연료와 탄약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지상에서 목표로 하는 반격을 수행하기 위해 전선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루안스크를 직접 겨냥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 상공을 장악하면 도네츠크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네츠크 병사들은 전선 지원 장비를 루안스크를 통해 받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루안스크 통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며 이미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그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그토록 의존하는 선전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 공격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푸틴은 평화협상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루안스크와 포크로프스크 등 도시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특별 군사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휩쓸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도네츠크 지역의 상실을 막을 수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 상공 통제가 푸틴의 내러티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확실한 건 좋은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 진격이 느려지고 푸틴의 우크라이나는 이미 힘이 다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을 양도하는 평화협정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5월 29일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평화협상 지연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아에 따르면 미국 주도의 협상 당식은 그 효과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안드리 시비아가 실현 가능하다고 한 제안을 러시아에 직접 제시할 때입니다. 이 제안은 적촉선에서 적대 행위를 종단하고 이후 더 넓은 평화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이 새로운 협상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환점에 있으며 러시아에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을 강화하며 이전엔 공격 불가능했던 목표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진전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전략은 루안스크까지 진격할 기반을 마련하는 듯합니다. 모든 것이 푸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도네츠크 완전 함락을 9월까지로 정했고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가 4월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야심찬 목표로 보였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루안스크 상공을 자유롭게 날고 러시아가 저항하지 않아 그 목표는 매우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도네츠크 분지 누가 통제하느냐가 현재 평화협상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3군단 작전 전에는 러시아가 루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중요한 인물들도 이를 믿었지만 이제 통제력은 푸틴이 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루안스크 상공은 우크라이나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및 그 너머에 대한 공격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에서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며 나올 희망이 있다면 그는 지금 협상을 시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루안스크의 공중전 우위를 돈바스 지상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함락됐어야 할 곳들에서 돌파구가 생기고 있으며 포크로스크가 대표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도시로 3km 진격에 성공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며 러시아의 돈바스 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질문의 답과 더 많은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스크 방어선을 돌파한 과정을 다룬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의 더 많은 분석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